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각종 보유세를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카드사들이 빅데이터, 핀테크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스타트업들과 손을 잡고 신규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듬해 이달 말부터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상장지수펀드 투자 상품이 출시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관련 업무 지침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보완했습니다. 예술작품을 관람할 뿐 아니라 작가와 직접 소통하며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전시장 아트스페이스 담다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재건축 단지 아파트 값은 지난주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더 높이는 강력한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 고강도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시장에 내성이 생긴 모습입니다.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17일 기준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은 0.51% 올랐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파리 대책 이후 두 번째 높은 상승률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값은 파리 대책 후 4주간 하락하다 9월 중순 이후부터는 상승 전환했습니다. 지난달 내놓은 12사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한 주간 상승폭이 줄었을 뿐 이후 상승폭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의 규제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규제 대책의 효과가 지속되지 않는 이유는 수요에 비해 새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울 지역 새 아파트는 재건축, 재개발 일반 분양으로 공급되는 만큼 정비 사업에 수요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 대책에도 집주인들은 매물을 걷어들이고 호가를 올리는 모습입니다. 이달 말 발표를 앞둔 주거복지 로드맵의 규제 강도를 지켜보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을 검토하고 인터넷 국민 제안 등을 반영해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업계에선 부동산 규제의 마지막 남은 카드로 거론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 크게 늘어날 경우 다주택자들이 보유 부담을 느껴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강남권 14억 원짜리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을 경우 재산세는 609만 원, 종부세는 1,310만 원입니다. 매년 2천만 원가량 내는 보유세의 세율을 더 올리거나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 즉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이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카드사들이 최근 스타트업 업체들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규 기술을 확보한 스타트업 업체와 제휴를 맺어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카드사들이 최근 스타트업과 활발히 제휴를 맺어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KB국민카드는 OK포스, 더페이, 스타CNC 등 3개 스타트업과 제휴를 맺고 이달 중 테이블페이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테이블페이는 점원이 가져다주는 주문서에 QR코드를 스캔해 결제하는 서비스입니다. 신한카드도 스타트업 5위와 손을 잡고 커넥티드카 커머스를 시범 운영 중입니다. 각 차량을 스마트폰 앱과 연동시켜 자동차가 곧 결제 수단이 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BC카드와 삼성카드 등도 핀테크 기업들과 제휴를 맺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상권 분석 서비스, 중소상인들을 상대로 한 저렴한 가격으로 회계 및 세무대행 서비스 등에 나섰습니다. 카드사들은 스타트업과 협업하는 것을 넘어 직접 투자에 나서거나 육성하며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KB국민카드는 빅데이터 지식사업 스타트업 빅디퍼에 투자 협약을 맺으며 빅디퍼의 지분 34.5%를 가진 2대 주주가 됐습니다. 신한카드는 중고차 매매 플랫폼 차투차, 지급결제 솔루션 비즈니스 TMX 코리아에 지분 투자를 마쳤고, BC카드는 P2P 업체 펀다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19.9%를 취득했습니다. BC카드는 네이버,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와 MOU를 체결해 빅데이터 기반 스타트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카드사와 스타트업이 손을 잡는 일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결제 관련을 넘어 다양한 부가 서비스 영역에서 사업을 확장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이름에 이달 말부터 연금저축 계좌를 통한 ETF 투자 상품이 출시될 전망입니다. 기존에도 연금저축을 통한 ETF 투자길은 열려 있었지만 세제와 관련된 걸림돌 탓에 실제 투자 사례가 없었는데요. 금융당국은 금융투자협회와 업계가 참여한 태스크포스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연금저축 계좌를 통한 상장지수 펀드 ETF 투자가 실질적으로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들이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ETF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업무 지침을 마련하고 시스템도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ETF는 특정 지수를 안정적으로 추정하고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거래돼 수수료가 낮고 장기 투자에 적합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장기 상품인 연금저축을 통한 ETF 투자가 가능했지만 세제 관련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활용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를 통한 ETF 매매 시 증권사에 지급하는 위탁 매매 수수료가 비용이 아닌 자금 중도 인출로 여겨져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위탁 매매 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하고 소득세 부과는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연금저축을 통한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취지인 만큼 인버스나 레버리지 ETF는 편입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상품들은 추종지수에 반대로 움직이거나 변동폭의 2배가 반영되는 특성상 장기 투자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노후자산 보호를 위해 미수 거래와 신용 사용도 금지했습니다. 이는 쉽게 말해 외상으로 주식을 사는 형태인데 매수 후 미납이나 연체가 발생할 경우 연금 세제 문제가 복잡해지고 노후자산 보호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금융위의 판단입니다. 한편 ETF 매수 여부와 무관하게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갤러리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다소 딱딱하고 부담스러워 쉽게 찾기 어려운 공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편견을 깬 곳이 있습니다. 단순히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개념에서 벗어나 눈으로 보고 즐기며 작가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난 연남동의 작은 동네 갤러리입니다. 오감 만족 갤러리로 2030 젊은 층 사이에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아트스페이스 담다에 김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수많은 인파로 북적이는 이곳은 연남동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담다.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하얀 캔버스 위에 감각적인 선과 색채로 인물의 특징을 담아냅니다. 눈앞에서 직접 그림을 그려내는 드로잉쇼의 주인공은 일러스트레이션 작가 조이유. 현장에서 직접 관람객과 소통하며 인물의 포인트를 잡아 뚝딱뚝딱 그려냅니다. 그녀는 현대미술의 거장 아이웨이웨이의 다큐멘터리 커버 일러스트레이션 작가로 활동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작가입니다. It's so amazing seeing how many people turned up, and the atmosphere is amazing. It's really nice meeting the people who actually live in Seoul and having a conversation with them. It's really nice. So I'm excited for the rest of it. DJ의 흥겨운 음악에 맞춰 작가의 작품 과정을 눈으로 직접 보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음료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며 즐길 수 있는 편안함은 덤. 보고 듣고 마시며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이곳은 색다른 경험을 선사합니다. 사실은 이런 드로잉 쇼 같은 걸 보기 되게 힘든데 직접 이렇게 오니까 작업하시는 분의 어떤 집중력? 집중할 때 작업가의 태도가 있잖아요. 그런 걸 직접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물론 오고 싶고 저는 되게 무지 즐겁거든요, 지금. 어렵고 딱딱한 갤러리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복합문화 전시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아트스페이스 담다. 최근 20, 30대 젊은 층 사이에서 색다른 전시 공간으로 인기입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슬리퍼 차림으로라도 오실 수 있는 그런 복합 문화 공간이 되기를 지향하는데요. 오랫동안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 되려면 볼거리, 할거리, 그리고 먹을거리 세 가지 모두가 갖춰져야 되는데요. 아트스페이스 담다가 그런 볼거리 그리고 할거리를 채워줘서 오감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전시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딱딱한 갤러리의 편견을 깨고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복합문화 공간 아트스페이스 담다. 드로잉쇼 등 다양한 퍼포먼스로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보다 친근하고 대중적인 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와 바이오주의 선전에 힘입어 코스닥이 연일 상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오름세를 주도하는 바이오주의 거품이 심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선 이 바이오주에 대한 거품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전망은 어떨지 보도국 김서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바이오주를 주도로 이 코스닥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바이오주에 대한 거품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코스닥 바이오주들이 코스피 우량 종목과 맞먹는 시가총액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12월 코스닥에 상장한 신라젠의 경우 시가총액이 오늘 기준 8조 4,722억 원으로 코스닥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상장사와 비교해보면 시가총액이 제약사 한미약품보다 크며 지난해 1조 2,50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달성한 CJ보다도 시총순위가 높습니다. 코스닥 대장주인 셀트리온의 경우도 오늘 기준 시가총액이 26조 5,818억 원으로 코스피에서는 시총 7위 삼성생명과 비슷한 규모고 삼성물산, 네이버보다도 시가총액이 높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등 셀트리온 삼형제의 시총을 더하면 약 40조 2,300억 원인데 이는 현대차보다도 5조 원 이상 큰 규모입니다. 이달 상장한 티슈진이나 바이로메드, 메디톡스 등 다른 코스닥 바이오주도 코스피 대형 종목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시가총액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실적이 좋거나 예상되는 호재가 있을 때 주가가 크게 뛰기 마련인데요. 바이오주가 거품이다라고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 실질적인 근거는 없는데 주가만 오르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가 거품이라는 우려와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신라젠의 경우에는 오늘도 장중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2012년 이후 지난 3분기까지 영업이익은 계속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아직 허가받은 의약품이 없어서 매출은 부족한데 연구개발 비용은 꾸준히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6일 37,400원이었던 주가가 현재 72,000원대로 오른 앱클론도 창업 이후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3거래일 동안 주가가 67%나 올라서 지난 16일에는 거래소로부터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고 시총도 2조 원이 넘지만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17억 원에 그쳤습니다. 기업 실적은 좋지 않은데 이처럼 주가만 급등하다 보니 바이오, 제약주의 주가 수익 비율, 즉 PER도 폭등했습니다. PER은 기업의 주식 가격을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것인데 PER이 높을수록 주식이 고평가됐다는 의미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의 PER은 592배가 넘고 바이로메드의 PER은 4,434배 이상이며 코미팜은 7,900배에 달합니다. 삼성전자의 PER이 약 20배임을 고려할 때 이가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이 바이오주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바이오주 실적과 주가의 차이가 큰 만큼 전망도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바이오, 제약 종목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시장의 과열 정도를 나타내는 신심리도 지표를 보면 코스닥 제약 업종은 지난 16일 기준 69.3을 기록했습니다. 약 1년 5개월 만에 60선을 넘은 건데요. 일반적으로 신심리도가 50을 넘으면 과열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실제로 지난 15일 경북 포항 지진 때 셀트리온 주가는 5분도 안 돼서 5% 가까이 떨어지며 투자 심리가 과열돼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일각에서는 바이오주 주가 양상이 2000년대 IT 버블과 유사하다며 거품이 빠진 결과는 참혹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바이오주가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KB증권은 2018년 제약바이오 업종의 전체 매출과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각각 15.6%, 24.8% 성장할 것이라며 가파른 실적 상승으로 재평가받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도 정부가 바이오 제약산업 지원 방안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어 관련 업종 주가가 정책 수혜를 계속 받을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정부는 지난 15일 제2차 제약산업 육성 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전망도 엇갈리고 있는 만큼 이 코스닥 제약바이오주에 투자할 때는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제약바이오주의 경우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투자 가치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투자할 때 시장을 떠도는 거짓 정보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온라인 투자 게시판 등에는 특정 업체가 개발 중인 치료제가 임상시험에 성공만 하면 대박이 날 것이라는 식의 정보가 넘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권사 보고서 같은 신빙성 있는 자료는 매우 적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투자 열풍에 휩쓸려 바이오주에 편승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실적 전망 등을 확인한 다음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코스닥 시장 제약 바이오주의 거품 우려에 대해 김서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포항시에 대한 특별 재난지역 지정을 재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특별 재난지역 지정을 재가하고 당장은 피해 복구와 차질 없는 수능 실시가 최우선이라며 긴급한 일이 끝나면 안전과 재난에 대한 대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은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면 대통령이 선포하는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특별 재난지역 선포 제도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계기로 도입된 제도로서 대규모 피해에 대해 국가가 보조해 지자체의 행정,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에 지정되면 피해 복구액 가운데 지자체 부담액 일부를 국고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 포항시의 경우 지방비 부담액의 64.5%를 지원받게 됩니다. 또 건강보험료 경감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감면 등 조치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포항에서 또다시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201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재연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능시행 범부처 지원 대책과 포항 수능시험장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지진 피해를 본 포항 북부 지역 4개 수능시험장을 포항 남부 지역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또 수능 직전 여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경북 영천 등의 예비시험장 12곳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수능 당일에는 수능시험 비상대책본부장인 김상곤 부총리가 포항에 대기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응하기로 했고 시험 당일 포항 지역 시험장에는 소방공무원 2명과 구조대원 2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수능을 치르다 지진이 난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 상황을 가나다 단계로 나눴습니다. 진동이 느껴지나 경미한 가단계의 경우 중단 없이 시험을 계속 치르고 경미한 상황은 아니지만 안전을 위협받지 않는 나단계에서는 시험을 중지하고 책상 아래로 대피했다가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시험을 재개합니다.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다단계 때는 감독관 등의 지시에 따라 운동장으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진동이 큰 다단계에서 시험 중단 등을 결정하는 최종 결정권자는 해당 수험장의 학교장입니다. 삼성가가 2년간 지켜온 아시아 최고 부호 가문의 자리를 인도 재벌에 내줬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 매체 포브스에 따르면 최소 3대째 사업을 이어가는 아시아 가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고 갑부 집안은 인도의 안바니 가문으로 지난 3일 현재 자산 보유액이 우리 돈 약 49조 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안바니 가문은 인도에서 정유, 화학, 금융, 통신 등 거대 기업을 운영하는 릴라이언스 그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위인 삼성 이씨 가문의 자산은 408억 달러로 우리 돈 44조 9,2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삼성가는 포브스가 조사를 시작한 2015년부터 작년까지 2년 연속 1위에 올랐지만 올해 처음으로 선두 자리를 내줬습니다. 연임이 확정된 윤종규 KB금융 회장이 아시아 리딩뱅크로 성장하기 위해 과감한 인수 합병을 진행하는 등 아시아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회장은 오늘 임시 주주총회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글로벌 전략이 뒤처져 있지만 격차를 빠른 속도로 줄여나갈 생각이라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글로벌 진출 계획에 대해선 미얀마와 라오스, 캄보디아는 이미 작년부터 진출했고 인도네시아와 베트남도 모색하고 있다며 캄보디아에서 디지털 은행
은행업을 시도하고 있고 성공할 경우 다른 나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회장의 임기는 2020년까지 3년간이며 KB금융 사장직은 겸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금융 전문가 10명 중 4명이 한국 금융 시스템의 가장 큰 리스크에 대해 1,4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꼽았습니다. 한국은행이 국내외 금융 전문가 68명을 대상으로 한국 금융 시스템의 5개 리스크 요인을 묻는 조사를 벌인 결과 1순위 리스크를 가계부채로 꼽은 응답자가 35%로 가장 많았습니다.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28%로 뒤를 이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금리 인상 등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가 24%였습니다. 응답자들이 지적한 5개 리스크 요인을 단순 집계한 결과도 비슷해 응답자의 87%가 5대 리스크 요인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꼽았습니다. 해킹 등 사이버 침해 사고가 늘면서 실질적 이용자 피해 보상을 위해 관련 보험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유진호 상명대 지식보안경영학과 교수는 사이버 사고에 대해 기업 과실이 없더라도 보험금을 받아 소비자에게 손실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5년 기대 자녀 수가 0명인 비중이 8.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관계자는 무자녀 비중이 증가하고 기대 자녀 수도 줄어드는 등 저출산의 덫에 빠진 양상이라며 취업은 어렵고 경제활동은 쉽지 않으며 늦게 결혼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 고창의 요경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진 기간 전국 모든 가금 농가 및 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의 가금 판매업소의 휴업 소독을 월 1회에서 월 4회로 강화하고 전통시장에서의 병아리 판매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2006년 7,000건에서 작년 2만 9천 건으로 10년 새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고령 운전사 교통사고가 늘어난 것은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것으로 고령 운전자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손해액도 증가해 10년 새 5.6배로 불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오늘 북쪽으로 기압골이 지나면서 서울, 경기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 눈이 내렸는데요. 밤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때이른 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이 서울과 대전 영하 3도, 대구 영하 1도로 예상되는 등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니까요. 든든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 일부, 강원 영동과 영남 지방 많은 곳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대기가 건조한 만큼 산불 등 화재 사고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남부지방을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고요.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아침 기온 0도 안팎, 낮 기온 10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고 제주도는 점차 흐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은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소설절기인 수요일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다소 오르면서 눈이 쌓이지는 않겠습니다. 수능일인 목요일은 차츰 흐려져서 늦은 밤부터 눈이나 비가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험장 오가는 시간대 눈비 걱정은 없겠지만 보온에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